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1월 26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0원 하락해서 16,9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1.17%로 하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시작으로 출발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 마무리를 좀 했고요. 시간의 거래도 5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크게 많지 않았고요. 일별 거래량도 지금 370만 주 정도로 크게 많지 않은 선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일 정도가 500만 주 아래로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었고요. 4일 연속 상승하다가 하루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저점을 찍고 이제 열심히 좀 반등을 하다가 지금 17,400원 정도죠. 네, 17,400원 정도에서 계속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항을 3번 정도 17,400원을 뚫지 못하면서 저항을 받았고요.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더 받아서 21선까지도 찍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고요. 결국에는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5일선과 61선, 21선이 서서히 이제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이제 수렴하였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여기서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 확실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저항선을 한 번에 또 뚫고 나가는 그런 좋은 그림이 또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뭐 저항을 한 번 더 받았다라고 해서 그대로 쭉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차주에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이제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요 근처에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잘 지켜오던 그런 지지 라인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하니 쉽사리 이제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어떻게 뚫어 가느냐가 기술적으로는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번 거래량 자체가 죽지 않고 계속 다시 한번 밀어붙이면서 좀 주가가 더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살펴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이제 박스권 안으로 주가가 진입을 한다면 다시는 이제 17,400원을 아래로 주가가 그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살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 뭐 주봉은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11월도 끝나가고 올해 마지막 달 12월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1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43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가 좀 진행이 되었고요. 한 4일 정도는 양매수가 진행이 되다가 오늘 이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최근의 흐름 자체는 확실히 이제 좀 반전이 있죠. 그동안 열심히 매도를 하던 그런 세력들이 매수를 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금융투자도 이제 뭐 4일, 5일 정도 매수하다가 하루 매도를 했지만 뭐 크게 많이 매도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샀다가 팔았다가 좀 반복을 하는 이 입장이다 보니까 크게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과 투신이 매도를 끝내고 매수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적은 양이더라도 지금 계속 연일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5일 정도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도가 좀 나왔지만 5일 정도 매수 이후에 나온 매도량 치고는 상당히 이제 적은 물량이고요. 확실히 이제는 좀 매수 포지션으로 연기금 투자자가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옵션 만기까지는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확실히 이제 상황이 좀 반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투자자 흐름이, 투자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등,
추가 반등이 나와서 이제 박스권 안으로 주가가 진입을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구간 상단까지 1차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는 이 상단을 벗어나서 이 꼬리 여기가 2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는 이제 그 이상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가격이 지금 오늘 내일 그다음에 뭐 이번 달에 얼마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업 자체의 그런 흐름, 그죠? 흐름이 이제 진행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쭉 올라가다가 한번 꺾인 느낌이라면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급, 뭐 차트는 이 정도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매도 잔고가 조금 많이 늘어났다가 다시 차곡차곡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429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줄었고요. 그래서 153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가 지금 한 10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꾸준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네, 143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 공매도 거래량도 확 줄어가지고 37,000주, 뭐 87,000주 요 정도로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가 서서히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늘지 않고 계속 감소를 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지금 체결 대비 상환이 21만 주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상환이 되었고요. 평소에 이제 체결이 좀 많았다가 오늘 또 상환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 이 움직임은 계속 뭐 3,100만 주, 3,200만 주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뭐 좀 줄어들면서 뭐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공매도 잔고도 좀 늘어났다가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용 잔고가 더 이상 공격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네, 괜찮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이면 이제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12월 9일이죠. 9일에는 코스피 200에 대한 그런 비중 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 그런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에 오늘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지만 확실히 이제 좀 밀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MSCI에 대해서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반기 리밸런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리밸런싱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아무래도 MSCI 리밸런싱이 일어날 때는 그런 종목 간에 MSCI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 간에 MSCI 비중도 좀 개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았을 때는 MSCI 비중이 좀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뭐 모관서울이라든지 JP모건 쪽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면 나갈 가능성이 좀 크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본다면 JP모건이 또다시 뭐 매수 매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주가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깨작깨작 짧게 치고 빠지는 좀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거래원을 보았을 때 최근 거래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한 세력이 JP모건과 모건서울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이 야금야금 매수를 해서 지금 누적 매수는 10일 동안 100만 주 정도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MSCI 리밸런싱이 아무래도 11월 말이기 때문에 그 리밸런싱 편성 금액 전에 이렇게 또 매수를 이어간다는 것은 MSCI 내에서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비중이 증가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MSCI 비중도 늘어나고 코스피 200에 유동 비율이 들어와서 이렇게 수급이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로 보아서 외국인 추정은 43만 주 매도해서 동일하게 당일도 43만 주 매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매수량을 거의 뭐
똑같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매수량이 조금 더 많아서 11.56%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11% 중반대에서 지금 크게 뭐 변화가 없습니다. 초반대로 갔다가 후반대로 갔다가. 그래서 이후에 그런 뭐 코스피 100에 대한 비중 조절,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중이 또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도 이렇게 확인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에 대한 흐름도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코스피가 2437포인트 0.1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3% 하락해서 73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이제 반등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큰 상승 없이 큰 하락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400포인트에서 지수가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저점을 찍고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상승을 위한 패턴이죠. 그런 패턴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 반등을 하더라도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구간이 없이 바로 이제 21선을 돌파하면서 아래로 하락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확실히 좀 다르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이 정도 2400 초중반에서 추가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금리에 대한 움직임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코로나 봉쇄,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이미 이제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요. FOMC에 대해서도 서서히 이제 이 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금리를 계속 높이 유지했을 때 다가올 수 있는 경기 침체라는 그런 부작용을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는 것은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완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측면에서는 투자자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금리가 내린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이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좀 바닥 라인을 잡고 다시 추후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고요. FOMC에 대한 회의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금리를 0.25% 올리면서 이전에 이제 0.5% 빅 스텝 대비해서 0.25% 낮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폭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 고점을 찍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기대감이 있다면 이런 증시 위험 자산들은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이제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후퇴를 할 것인지 우크라이나가 후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 정세 입장에서도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될수록 이제 다 같이 좀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염두를 많이 해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땅 따먹기를 위한 그런 공격적인 움직임보다도 협상을 위한 테이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된다면 또 기대감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증시에는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인데요. 중국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봉쇄 지역을 상당히 많이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쇄 지역이 30%에 달할 정도로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경기가 둔화가 되었을 때 또 이제 글로벌 증시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일단 반등에 성공했고 자리를 잡았고 지금 현재는 현재보다 이제 상황이 악화되기보다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작년에 올해 초죠. 올해 초에 그런 고점 라인보다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투자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저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반등을 하더라도 한 번에 이제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의 그런 횡보장이 이어진 뒤에 다시 한번 유동성 흐름이 나왔을 때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미리미리 이제 매수를 해두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때 조금씩 뭐 팔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낮을 때 많이 매수해두고 사실 주가를 떨어뜨릴 때는 매수한 만큼 다 쏟아 부을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만 떨어뜨려도 거래량이 없으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계속 낮은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흐름을 그때그때 따라가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런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은 해외 증시고요. 해외 증시는 뭐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우 조금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 뭐 오늘 조금 약 하락했지만 확실히 이제 다우는 나스닥보다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는 거의 고점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량주 위주로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미국 환율은 원달러 지금 1338원으로 7원 정도 반등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쌍바닥 찍고 이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330원, 그래서 고점은 이제 1460원 정도가 될 거고요.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멈추고 자리를 잡았듯이 환율도 하락을 멈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잡는 과정 이후에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좀 상승했고요. 유럽 증시도 뭐 약 상승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채권 시장도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69%죠. 그래서 3.8%대에서 이제는 3.66%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점점 이제 이 국채금리도 하락을 시작했고요.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자금들이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굳이 이제 국채를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팔고 오히려 이제 위험 자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주식과 뭐 부동산 이런 투자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많이 바뀌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좀 같이 반등을 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기술주는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코스피 200과 같은 그런 우량주 위주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하게 투자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가진 게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보고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체코 쪽에서 원전 후보군을 이제 본격 저울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 이후에 체코 원전이 그 다음 타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수주를 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원전 유력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프랑스가 이제 3파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고요. 일찌감치 이제 체코 원전은 체코 그 산업통상부와
원자력 에너지 이쪽이죠. 담당 일행이 두코바니 후보국을 순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신고리 원전 3, 4, 5기였나요?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수원의 그 바라카 원전 UAE 쪽에 원전도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국 쪽의 원전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은 미국 보글 원전을 찾아서 웨이스팅하우스와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국들의 기술력을 시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점검을 하면서 체코 진출을 선언한 한국, 미국, 프랑스의 그런 이제 경쟁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입찰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올 11월이죠. 11월까지 이제 그 입찰 계획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기 때문에 이제 12월부터는 내년 초까지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 이후에 하반기 정도에 최종 그 후보자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정도 되면 체코 원전도 많이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도 지금 우리가 민간 원전을 4기까지 최대 4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최대 몇 기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지금 단독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체코 원전도 우리나라가 좀 따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혹시나도 따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원자력 기술은 미국과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확실히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 시장도 지금 이제 두코바니 한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두코바니 원전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건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추가로 2기 정도를 검토해서 최대 3기까지, 4기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은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런 이제 원전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활력을 불어넣고 갔죠. 그래서 사우디의 네옴시티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쪽에 그런 수주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 PM 인력 운용 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코오롱 글로벌 아니면 뭐 한미 글로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제 뭐 플랜트 관련 기업들도 본격적인 이제 수주 소식이 들려온다면 상당히 이제 많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외에 사우디 이외에도 지금 이제 UAE라든지 이집트도 같이 큰 시장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UAE와 이집트가 제2의 중동 붐을 이어갈 나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에 주요 기업이 세계 최대 규모 인프라 사업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성과를 올리자 이제 다음 이제 제2의 사우디로 UAE라든지 이집트를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1400메가와트급 4기를 수출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큰 건들이 있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원전 직접적인 원전 수주는 아니지만 2차 측 시공을 우리가 맡으면서 거기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설계라든지 시공을 맡으면서 3조 원에 가까운 그런 수주를 했었죠. 그 중에 이제 1조 6천억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집트, UAE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플랜트 기술도 많이 들어가고 그 이외에도 뭐 지하철 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대한 붐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적인 건설 소식이 들려왔고요. 대표적으로는 UAE 키자드 그린 수소 암모니아 사업을 또 공동 개발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제 현지에 총 5조 4천억의 그런 해저 초고압 직류 송전망 건설과 운영 사업을 또 수주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주 시기가 정해졌고요. 이집트와 UAE 그리고 사우디 이 세 국가를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해외 건설 수주가 상당히 크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봤는데 아까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공급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EPC 건설에 대해서는 좀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플랜트 EPC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EPC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복합 화력, 풍력 등 다양한 발전 사업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사업 개발 단계부터 설계, 기자재 공급, 건설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플랜트 EPC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 EPC라는 것은 사업을 개발 단계부터 해서 설계를 하고 기자재 공급까지 하고 건설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이 공사를 플랜트 EPC 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설계 역량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설계를 통해서 이 수행할 수 있는 시공 관리,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프로젝트를 시운전을 하거나 운용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이집트에 1조 6천억의 EPC 공사를 따낸 거고요. 그게 이제 원자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 화력 발전 아니면 뭐 풍력 발전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이 EPC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포 열 병합 발전소도 이 복합 화력 발전소로 EPC 플랜트 EPC 대표 프로젝트로 잡혔고요. 이 김포 열 병합 발전소에서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가스 터빈을 실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화 가스 터빈이 첫 이제 시험이 되고 있고 이 가스 터빈이 성공했을 때 추후에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그런 복합 화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LNG 발전을 위한 그 가스 터빈 납품이 상당히 이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이런 EPC 역량까지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굉장히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전, 뭐 플랜트,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복합 화력 발전, 가스 터빈, 해상 풍력 이런 식으로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기술력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주목하기 어렵지만 이런 시장 상황이 아주 유리하게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해진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플랜트 기업들이 힘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주가 흐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17,400원, 그 다음에 16,000원 정도, 16,200원 정도 이 횡보 구간을 좀 더 횡보를 하다가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21선을 타고 바로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뭐 하루하루에 대한 움직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추세를 봐야 됩니다. 추세 자체는 지금 상승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고 거기 추세를 상승시키기 위한 소스 그런 이벤트들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세계적인 분위기가 두산 에너빌리티 아주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자회사 두산 밥캣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에 대한 PRS 그 파생 상품 계약을 했었죠. 그래서 두산 밥캣에 대한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 파생 상품의 손실이 거의 1,500억 가까이
잡힐 정도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려스러운 것을 완전히 이제 불식시키는 최근에 그런 강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아주 두산버켓에 대한 지분을 강력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자회사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건설 중장비 그런 것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건설 사업이 잘 될수록 이런 장비들이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형 굴착기라든지 그런 것들, 이 건설, 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중장비들을 두산마켓이 상당히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 중동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그런 건설 현장이 살아났을 때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두산마켓이 돈을 잘 벌수록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두산마켓에 대한 주식을 담보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높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유리한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돈 잘 버는 자회사가 있으면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그룹 자체가 이제 다시 한번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그런 우려는 좀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산 같은 지주 회사도 같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 두산 밥캣, 두산 에너빌티 모두 지금 같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전체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 그룹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도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영상을 찍고요. 다음 주 또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